이 물체 운동이라는 파트가 지금 우리 통합과학 교재에 들어있어요. 근데 통합과학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물리원에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출제하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이 손이 어디로 간다? 물리원 교재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뽑아볼까? 이렇게. 좀 어렵겠죠? 근데 그동안 통합과학 문제만 풀다 보면은 좀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이거 어디서 낸 문제지? 보면은 통합과학을 벗어난 물리원에서 끌어온 문제라서 우리가 물리원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야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그래야 통합과학 내신을 하고 있지만 좋은 등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물리도 열심히 선행을 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봐봐. 첫 번째, 속력이라는 말과 속도라는 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변이라는 말과 이동거리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로 첫 번째 이 내용 봐봐. 그림 똑같죠?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갔을 때 실제 이동한 거리는 이 거리를 따라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이동거리는 재봤더니 10m를 이동했다 칩시다. 이게 이동거리라고 불러줘. 그런데 변이라는 말이 뭐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위에서 내려다보고요. 위치가 A에 있던 녀석이 B로 갔으니까 직선으로 찍 그어가지고 너 이만큼 이동했네 라고 하는 그 거리를 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말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직선 거리로 위치의 변화량을 재게 됩니다. 쟀더니 만약에 5m라고 해볼게요.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m요. 변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m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변이와 이동거리는 일단 당연히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했을 때 변이가 직선거리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했을 때 이동거리가 항상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죠. 또는 직선 경로를 갈 경우에는 이동거리도 5m가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맞죠? 반대로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문제로 이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물어보냐 저렇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봅시다.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운동한 전체 거리는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이동거리는 그러면 원의 둘레가 이동거리가 될 거죠. 하지만 변이는요. 처음 위치로 돌아왔죠. 위치 변화량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변이 값은 0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직선상에서 5m를 갔다가 3m를 돌아왔네. 이동거리는 8m야. 하지만 변이 값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2m가 됩니다. 5m를 갔다가 3m를 돌아왔다라고 문제에 써있지만 변이는 2m라고 써야 되는 게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숫자들을 갖다가 변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면 속력과 속도도 다르게 됩니다. 속력과 속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잠깐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방향성. 자, 이동거리는 변이랑 다르게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고 변이는 처음과 끝을 중간 과정은 다 무시하고 직선 거리로 재죠.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항상 좀 손해보는 느낌이야. 나 왜 줄였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변이에게 뭘 부여한다? 바로 방향성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방향성이라는 개념은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모두 갈 수 있을 때 방향성이 뭐하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시간. 시간을 돌릴 수가 있나요? 거꾸로 갈 수 없죠. 거꾸로 갈 수 없는 어떤 물리량이다. 그런 것은 이제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향성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가 방향성이 없다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속력과 속도를 비교할 때,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이라서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 공식이고요. 시간분의 변이가 바로 속도 공식입니다. 변이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방향성이 있다? 속도도 역시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설명해요.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얘가 방향성이 있으면 얘도 있다는 거. 얘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계산식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한 녀석이 방향성이 있다면 다른 녀석, 이 녀석도 그 값도 역시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게 속도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도에 대한 공식만 알 게 아니라 속도는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쪽 방향을 예를 들어 플러스라고 표시를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구나. 공식 자체가 다르구나. 방향성이 없는 것, 하나는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도 구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우리 목차로는 두 번째죠. 가속도. 자, 가속도는요, 쉽게 말하면 가짜가 더할 가짜입니다. 속도가 더해진다. 속도가 더해진다. 속도가 일정하게 쭉쭉쭉쭉 빨라지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가속도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m/s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1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초가 지나고 나서 다시 속력을 재봤더니 얘가 이제 2m/s로 움직여요. 또 1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속력을 다시 한번 재봤더니 슝슝 3m/s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속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속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가속도는 우리가 기호로 A라고 표현을 해요. 가속도. 아빠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엑셀을 밟는다고 하잖아. 악셀레이트가 가속시키다라는 영어 단어예요. 자, A로 가속도를 표시하고요. 자, 얘는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죠? 1초당 1m/s가 증가하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해요. 다시 말해서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고? 1m/s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번분수 계산을 하게 되면은 1m/s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m/s 제곱이라는 값이 뭐다? 가속도의 단위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도의 변화량이 1m/s 그건 어떻게 알았죠?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도가 변한 게 1m/s가 빨라졌죠. 어떻게 알았냐? 1에서 2가 됐습니다. 1에서 2가 됐으니까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2m/s에서 1m/s를 빼면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 차이가 바로 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라고 표현합니다. 기호적으로 나중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처음 속도를 V0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요즘에 기호로 표시했던 것들이 모두 다 어디? 한글로만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한글로 잔뜩 써놓고 시험 문제는 또 기호로 낸다, 치사하게.
통합과학인데도 치사해요. 그래서 그 한글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기호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물어보는 가속도의 크기는 이 공식을 가지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 다음 잘 봐봐. 가속도 공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에 뭐의 변화랑?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속도가 뭘 가진다? 방향성을 가지죠. 똑같아 얘랑. 하나가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라면 얘도 방향성을 가지겠다. 그러면 가속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는, 즉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정할 줄 알아야 돼. 가속도의 방향을 정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속도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는데, 쌤이 지금 방금 가속도 공식 하나를 소개했잖아.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나오는 가속도 공식인데 m분의 f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힘이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죠. 일로 힘을 가할 수도 있고 일로 힘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향성을 가진 힘의 방향이, 잘 들어,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찾으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지만 찾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제를 두고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동차가 V, 2V, 3V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문제, 속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운동 중이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나요? 힘을. 오른쪽이죠. 아니 이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힘의 방향이지. 그 힘의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다? 가속도의 방향이래. 그래서 가속도 방향 어디다? 오른쪽 방향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힘의 방향만 찾으면 가속도의 방향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하면 이 그림을 딱 주고서 속도 방향이 어디냐? 오른쪽입니다. 가속도 방향이 어디냐? 오른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칭이 되는 이해입니다. 자동차가 3V, 2V, V로 점점 느려지고 있네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운동 중이죠. 첫 번째, 속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이죠. 그죠? 근데 가속도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얘는 힘을 어떻게 주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치?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 방향과 일치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어디입니까? 왼쪽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점점 느려지는 자동차를 주고서 속도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속도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가속도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힘을 가는 거니까 왼쪽이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됐나요? 방향 찾는 방법이야. 이게 3번입니다. 가속도 공식을 소개하고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이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방정식 A는 M분의 F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가속도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있죠? 미리 소개할게요. 힘과 가속도, 그래서 A는 M분의 F라는 공식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걸 F에 대해 정리한 게 F는 MA가 됩니다. F는 MA. 이 가속도 법칙이에요. 자,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에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네요. 그리고 가속도는 그래서 힘에는 비례하죠. 힘이 크면 가속도도 크다는 얘기고요.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다?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이 두 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한 게 이 얘기야. 야, 가속도의 방향 찾을 때 힘의 방향을 찾으면 쉽게 가속도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힘.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물체의 운동이잖아.
물체가 운동하려면 이게 가해져야 돼.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죠? 힘이 가해지지 않는데 운동할 수 있나요? 어렵겠죠. 힘이 가해져야 운동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힘이요 라고 말하면 돼요. 힘 때문에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정의 밑줄 긁으면 좋겠는데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것도 힘이지만 방금 말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힘이 뭐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요 라고 유식하게 말한다는 거죠. 힘이요? 센 거? 이러면 안 되고 힘이 뭐냐 그러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위는 뉴턴을 사용을 하죠. 우리 알다시피. 자, 그 힘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잖아. 쌤이 지금 힘이 엄청 센 거 알아요? 몰라요? 되게 문 열 때 되게 천천히 열어. 엄청 천천히. 이렇게 열어요. 옛날에 잘못 열다가 문 엄청 부셔먹어. 헐크차. 이제 안 믿는군요. 자, 알았어요. 쌤의 힘이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을 눈에 보이게끔 설명하려면 뭔가 우리가 익숙한 어떤 힘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힘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로 뭘 찾아낸 거다? 화살표를 찾아낸 겁니다.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을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을 작용한 점, 힘의 작용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불러줘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운동 상태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어쨌든 힘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가 나올 때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볼 때.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자 힘을 F라고 한다면 F1, F2 뭐야?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이야. 둘이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밀면 자 일단 F1과 F2 중에 어떤 게 더 큰 힘이야? F1이 더 큰 힘이죠? 왜? 화살표가 더 길잖아. 그치?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니까 F1이 F2보다 더 큰 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율적으로 딱 1대2 정도 돼 보이죠? 2배 정도 큰 힘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면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더 큰 힘의 알짜 힘이라고 해서 합성된 힘을 받겠죠. 이 합성된 힘을 알짜 힘이라고 불러줍니다. 알짜 힘. 그래서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알짜 힘을 구해라! 그러면 두 힘을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1N이고 얘가 2N이라고 하면 알짜 힘은 둘을 더해서 3N의 알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는 달라져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4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2N의 힘이 작용한다면 알짜 힘은 얼마 안 남겠죠? 오른쪽 2N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오른쪽 2N만 남게 됩니다. 이때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우리 착각하는 건 뭐냐? 알짜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그러면 오른쪽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지만 그림이 바뀌면 왼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둘 다 설명할 수 있다? 큰 힘 방향 쪽이요. 이해돼요? 그래서 알짜 힘의 방향은 큰 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큰 힘 방향 쪽이 알짜 힘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는 약간 쪼래. 이렇게 약간 레벨이 낮은 사람들 레벨이 좀 높아지면은 큰 힘 방향 쪽이 알짜 힘 방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두 힘이 완전 똑같아. 오른쪽, 왼쪽 똑같은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겠죠. 이때 우리 알짜 힘이 얼마다? 0이다. 알짜 힘이 전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알짜 힘이 전혀 없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줘요.
자, 나중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힘의 평형 조건. 첫 번째,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힘의 크기가 같다. 두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평형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 힘의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겠죠? 완전 정반대로 힘이 가해져야지만 힘의 평형을 만족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봐봐. F1을 읽어볼게. 왼쪽으로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요. F2 읽어볼게. 오른쪽으로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둘 다 목적어가 물체를이죠. 물체를. 둘 다 작용점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용점이 하나일 때, 작용점이 집중되어 있을 때만 평형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용점 또는 작용선이라고도 합니다. 작용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해야지만 평형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운동 분석은 일단 등속 직선 운동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텀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운동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얘도 쉬워. 얘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먼저 등속 직선 운동부터 설명하면 등속 직선 운동. 자, 이제 우리가 운동을 분석할 때 이 용어 등속, 직선, 운동 말을 딱 보면은 이 등속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속력이 일정하구나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직선이라는 말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을 슝슝 1m/s로 가고 있어요. 공기저항도 없어. 마찰도 없어. 이 물체는 멈출까 안 멈출까? 안 멈추고 계속 가겠죠. 그때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우와! 등속 운동하고 있어. 뒤에서 힘을 가하면 빨라지겠죠. 앞에서 힘을 가하면 점점 느려지겠죠. 근데 1m/s를 유지한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도 힘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야.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옆에서 힘을 빵 가보세요. 옆에서 가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직선 운동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옆에서도 힘을 가한 게 아니야. 뒤에서도 힘을 가한 거 아니야. 왜? 등속이니까. 앞에서도 힘 가한 거 아니야. 왜? 등속이니까. 옆에서도 힘 가한 거 아니야. 왜? 직선이니까. 그러므로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누구도 힘을 가하면 안 돼. 그죠? 다른 말로 알짜 힘이 얼마다? 알짜 힘이 0이어야 합니다. 체크.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입니다. 알짜 힘이 0이어야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려면 알짜 힘이 무조건 0이어야 해요. 알짜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자, 알짜 힘이 더 정확한 개념 봐봐. 알짜 힘은 그냥 다 힘이 전혀 안 가해지고 있는 건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 얘가 1m/s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1N으로 밀고 있어. 점점 빨라져야 되죠. 근데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 얘를 1N으로 밀고 있다? 이 알짜 힘이 얼마야? 0이야. 1m/s로 운동하는 물체를 상상해. 걔한테 양쪽으로 같은 힘을 가해도 계속 1m/s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도 알짜 힘이 0인 경우야. 이걸 보고서 힘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등속시선들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도 알짜 힘이 0인 상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표적인 예가 KTX가 왼쪽 방향으로 슝슝 레일 이렇게 가고 있다 싶게요. 200km/h의 등속 같은 속도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 KTX에게 가해지는 R자임은 얼마입니까? 다시 KTX가 왼쪽 방향으로 중심 200km/h로 등속 운동하고 있대요. 저 KTX는 힘이 가해지고 있니 안 가해지고 있니?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엔진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왜 추진력이 필요하냐면 레일과의 마찰 때문입니다. 레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죠. 현실 세계니까. 레일과의 마찰이 예를 들어 100N의 마찰력이 항상 있어. 난 추진력을 얼마 내야 돼? 100N의 추진력을 내서 이걸 상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200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런 경우도 R자임이 얼마다? 0인 겁니다. R자임을 0으로 만들어서 200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해돼요? 힘이 가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도 등속 직선운동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R자 힘이 0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전혀 힘이 가해지지 않는 것도 당연히 R자 힘이 0이지만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힘의 평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R자 힘이 0인 겁니다. 오케이? 이런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들도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세 가지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직선 운동에 이해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느리다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중간에는 같은 속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멈추죠.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야. 문제는 빨리 읽다가 이거를 엘리베이터? 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에스컬레이터는 이 자동 구도잖아. 그치?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바뀝니다. 등속 직선운동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등속 직선운동의 그래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봐봐. 우리 그래프 분석할 때 항상 중요한 게 X축과 Y축에 뭐가 써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X축에서는 무조건 시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를 잘 보면 되겠어? Y축에 뭐가 써있는지만 잘 보면 되겠죠. Y축에 속력이라고 써있네.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이 똑같다는 뜻이죠. 자, 이 그래프를 딱 봐. 속력이 똑같네. 속력의 변화가 없네. 그러므로 무슨 운동이네? 등속 직선 운동이네. 또는 등속 운동이네라는 걸 이 그래프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등속 운동이네. 속력이 똑같잖아요. 자, 속력을 기호로는 V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력이 똑같잖아요. 시간은 T라고 표현을 하고요. 잘 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눈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요. 자, 그래프 분석법이야. 그래프를 분석할 때 이 그래프를 딱 보고서 직관적으로 땅땅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고요. 숨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료는 이거야. 1초일 때도 2m/s네요. 2초일 때도 2m/s네요. 3초일 때도 2m/s네요. 4초도 2m/s예요. 속도 변화가 없네요.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거야. 읽어내는 거. 이게 바로 그냥 그래프를 읽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숨어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숨어있는 건 두 가지가 숨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의 첫 번째 기울기가 숨어있는 의미를 가지고요. 두 번째, 이 그래프의 면적이 또 숨어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의 정의는 x분의 y라서 x는 시간이고 y는 속력의 변화량이죠. 맞아요? 그래서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즉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곧 가속도예요. 다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다.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0이네. 기울기가 0. 가속도가 0이네. 속도가 더해지는 양이 0이네. 속도가 안 더해지니까 같은 속도를 유지하겠네. 등속이네. 라고 분석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두 번째, 면적. 면적의 정의는 x 곱하기 y가 면적의 정의고요. x가 의미하는 게 시간, y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고?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그래서 이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거리를 s라고 표현하고요. 시간은 t, 속력은 v죠. s는 vt다라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요것을 기호로 옮긴 거야. 이동거리 S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VT가 S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그래프를 분석할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의미도 분석을 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그래프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문제 풀 때 대부분의 한 50% 이상의 문제가 다 그래프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프 분석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 분석은 딱 이거야.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숨어있는 거. 숨어있는 건 딱 두 가지. 면적하고 기울기 둘 중에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동거리가 Y축에 써있죠? 이동거리가 Y축에 써있습니다. 이걸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불러줍니다. 자, 직관적으로 보자. 1초일 때 1m 위치,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 가고 있네. 한번 봐봐.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 어떻게 이동하고 있나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죠. 이 그래프를 딱 보고서 아, 등속 운동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프를 딱 보고서 아, 이 물체 이렇게 운동하고 있네,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네, 이거를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운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 물체의 운동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숨어있는 거. 그래프의 기울기가 첫 번째 숨어있는 의미였죠.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가 뭐지? 속력이죠.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도 일정한 겁니다. 아, 속력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이네. 그죠? 이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더라도 아, 등속 운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읽어도 등속이네 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더라도 등속이네 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 야, 그럼 면적도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면적이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면적을 구해볼게. 면적은 뭐야? 시간 곱하기 뭐야?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죠.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공식 본 적 있나요? 거속시 공식에서 안 나오죠. 공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적은 의미를 안 가지는 거야. 정리하면 모든 그래프가 숨어있는 의미가 다 두 개씩 가지는 건 아니야. 누구만 두 개 가진다? 좀 아까 봤다?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얘만 두 개 다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씩만 숨어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 또는 면적 둘 중에 하나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둘 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자, 등속 지성운동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7번 마지막 끝판왕 저 녀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